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원도심 재생사업, 또 중소형 주택 10만 가구를 공공매입해서 전월세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전세금 올라가서 갭 투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현안,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일단 어제 나온 그 정부의 발표부터 좀 볼게요. 네. 원도심을 대개조하겠다. 이 단어가 좀 무섭잖아요. 네. 대개조. 뉴 빌리지 사업이라는 게 네. 사실 기존에도 도시재생 등등해서 비슷한 단어는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용어를 잘 보면 뉴 빌리지예요. 뉴 콜론 빌리지. 우리 뉴홈 있잖아요. 네. 뉴홈도 뉴 콜론 홈인데 새로운 집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해 주겠다는 게 뉴홈이고요. 제가 볼 때는 뉴홈 시즌 2 같습니다. 빌리지 느낌이 오시잖아요. 네. 동네. 이 지역을 이제 새롭게 좀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 혁신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공간, 거주, 품격인데 순서대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거기에 뉴빌리지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도시 재생할 때도 좀 착각을 많이 했던 게 옛날 뉴타운 있잖아요. 재개발, 전면 구역을 정해서 전면 밀어버리고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해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도시 재생이란 건 기본적으로 이제 보존이 우선이고요. 보존하면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주거 환경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벽화 좀 그려주고 주차장 좀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전면 재개발은 아닙니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의 주거 환경을 좀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네, 재건축 안 하고 그게 어떻게 되죠?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하겠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직까지 구체적이지는 않는데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주겠다, 이걸 지원해주겠다는 거고요. 우리 소규모 정비 사업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지원해주는 정비 지원 연계형하고요. 자율주택 사업을 개별 재건축까지 하는데 지원해주는 도시재생형, 이 두 가지로 하겠다는데 기존에 이제 마을 예쁘게 꾸미는 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편의시설을 좀 더 개선해주겠다 정도로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벽화 그리기 그거는 약간 고민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네. 그려놓으면 예쁘기는 한데 네.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관리가 안 되면 그게 벗겨지거나 오히려 더 지저분해집니다. 이어졌을 때 더 지저분하고 약간 더 의심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이 어떻게 보면 기대보다는 좀 실망을 많이 한 경우가 벽화 그려주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방 하나 구해가지고 주민 쉼터 뭐 그런 거 만들어주고 가장 결정적인 게 저는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 노후 주거지는 막 이게 경사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단이 있는데 한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방을 못 구하다 보니까 제일 꼭대기에 방을 하나 구해서 세탁방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들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꼭대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서 세탁물을 들고 그렇죠. 뭐 사용할 수 없는데 그게 세금만 투입을 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저희 증조할머니 사시던 시골에 닭 그림 이런 걸 그려줬거든요. 벽화. 네네.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다 비어 있는데 닭이 벼슬이 다 없어졌어요. 시간이 지나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재래시장 같으면 천장 덮어주고 앞치마 나눠주고 이렇게 세금을 좀 많이 이게 한번 시작을 하면 계속 예쁘게 관리를 해야 그래야 재생이 됩니다. 도시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 방안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거주네요. 네, 두 번째는 거주입니다. 거주는 우리 앞서서도 이제 잠깐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금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 폐지하겠다, 현실화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공시가격을 현실화를 폐지해서 세금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름 참 잘 정합니다. 이게 든든 전세주택. 든든 전세주택. 공공이 직접 주택을 매입해가지고요. 주변 전세 가격보다 낮게 90% 수준으로 다시 전세를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매입 임대입니다. 매입 임대인데 이름을 이렇게 정했고요. 향후 2년간 2만 5천 호 정도의 전세를 만들고요. 월세는 7만 5천 호 정도에서 2년 동안 10만 호 정도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고 세 번째는 이제 품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문화시설 우리 그 당인리 화력발전소 있잖아요. 그거 지하 공간을 뭐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하겠다. 그리고 뭐 서울역의 옛 기무사 소송대하고 남산자유센터를 업그레이드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공시가격 현실화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다루고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필요할 거고 네네. 앞서서 닭뼈슬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현실화와 지속 가능성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약간 불신의 마음이 일단 먼저 드는 게 먼저 한번 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1호 부동산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 정책 공약이 기억이 잘. 도시재생 뉴딜이었습니다. 그게 뉴딜. 그 네네. 당시로는 충격적이었던 게요. 1년에 10조씩 5년 동안 50조를 투입을 해서 전국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조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그래서 저도 네. 그때 기대를 많이 했고요. 네. 뭐 강연 같은 거 할 때 도시재생 넣어서 이제 대한민국이 달라진다. 50조를 투입을 하면 엄청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뭐가 나아졌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거창했는데 결과가 조금 아쉬웠고요. 앞서서 말했듯이 뭐 세탁방을 엉뚱한 데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일단 신뢰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엊그제 송도 다녀왔거든요. GTX-B 착공식 해가지고 네. 송도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현장 취재를 하고 오셨군요. 취재를 좀 네. 했습니다. 목돈 연구소 나오기 전에 좀 현장을 역시 한번 네. 의외였습니다. 저는 좀 동탄처럼 좀 집값도 덜 속이고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요. 현장 부동산 사장님 말씀이 너무 조용하다. 왜요? 투자자들도 문의가 없고요. 집주인들은 가끔 문의가 있는데 원래 굉장히 조용하다. 그런 교통편이 뚫린다 하면 이거 호재로 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발표가 된 게 아니라 착공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대통령까지 오셔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줬는데 왜 조용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에만 선물 보따리를 주면 괜찮은데 가는 곳마다 선물 보따리를 너무 풀어버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착공식인데도. 정부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총선 전에 해버리게 되면 이러다가 잘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한 마음. 과거에도 몇 번 있었잖아요. 발표하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빌리지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분위기에서 흥분하기보다는 일단 지켜보자. 일단 되는 거 보고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뭐 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관망하는 분위기다. 네네. 자,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그 공시가격이 일단 안이 나왔어요. 이거 네. 이의 신청도 가능하니까 네네. 확정은 아직 아닌데 올해 1.52% 오릅니까? 네. 전국이 1.52% 오르는 거로 나왔는데요. 물론 뭐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네. 지금 연락 기간 중인데 아마 거의 이대로 될 것 같습니다. 2005년 이후에 6번째로 낮은 수준이고요. 작년이 마이너스 18.63%. 가장 많이 낮게 이제 공시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는데 네. 반사작용이죠. 2021년이 19.05%, 2022년이 17% 올랐으니까 이때는 집값도 많이 올랐고요.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플러스 알파 더 올렸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2023년은 마이너스 18%까지 갔었고요. 올해는 1.52%인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뭐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본다면 서울은 뭐 3.25%, 전국 평균이 1.5이니까 전국 평균 2배 정도 서울은 공시가격이 오를 것 같고요. 대구, 부산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전국별로 이렇게 편차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3.25% 공시가격이 오른다라고 했는데 네. 세금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나요? 일단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비싼 아파트부터 반포자이 공시가격이 한 22억 4,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거 1주택 가지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요. 작년이 834만 원 냈는데 올해는 942만 원 정도로 108만 원 정도 소폭 늘어날 것 같고요. 이게 전용 8사 기준이죠. 전용 8사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거래가가 한 30억 원 정도 되니까 그렇죠. 공시가격하고 차이가 한 7억 원 이상 나네요. 70%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71%였는데 올해는 이제 69%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현실화가 좀 더
이제 거리가 더 멀어졌다는 얘기고요. 네. 마레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공시가격이 10억 9,400만 원이거든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그거 같은 경우는 243만 원에서 254만 원으로 그냥 한 10만 원 정도 살짝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은 뭐 1.52%, 서울은 3.25% 정도니까 뭐 그렇게 부담될 정도로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시가격의 그 매매가와의 차이는 동네별로 크게 다르진 않네요. 네네, 마레프도 맞습니다. 역시 지금 실거래가가 17억 원에서 18억 원 사이. 맞습니다. 네, 그 정도 한 그러면 70% 정도 수준 정도 역시 보시면 될것 70% 같습니다. 정도 차이가 네네. 난다. 정부가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라면서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현장에서 분명히 논란은 있을 거라고요. 네네. 실제로 세부담이 과도하다 아니다. 이거 의견이 좀 엇갈리죠?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부담이 뭐 크다는 의견도 있고요. 이게 사실은 또 집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온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당사자라면 아무래도 세부담이 크다는 쪽으로 좀 심리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1년부터 공시가격을 매년 단계별로 올려서 2030년까지 90% 수준까지 현실화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요. 세금 부담이 늘어나긴 했는데 저는 이게 타이밍이 좀 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실화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아니 요즘처럼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공시가격이란 걸 만들어서 이중 가격을 만들어야 되냐. 그냥 시세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오히려 공시가격을 만듦으로써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덜 받는 거 아니냐. 가진 자들한테 특혜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뭐가 타이밍이 안 맞았냐면 2020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집값이 급등했잖아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게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올라가는데 그렇죠. 플러스 알파. 야, 더 올릴게. 70% 수준에서 90%로 가려면 예를 들어서 집값이 3% 오르면 우리는 거기에 1% 2%를 더 올려서 더 올려야만 90%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시절에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벽돌 몇 개 더 올려버리니까 그 세금을 받는 분들이 이제 아우성을 치는 거죠. 조세 저항인데 네. 못 견디겠다. 사실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음에도 현실화 때문에 더 올려버리니까 굉장한 조세 저항에 부딪힌 거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금 부담 너무하다. 내려라고 해서 또 마이너스로 내렸잖아요. 너무 저는 극단적으로 올렸다 내렸다가 너무 반복적으로 반복이 되는 게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집값이 좀 안정되던 시기에 상황을 보고 현실화율을 조금씩 올렸더라면 오히려 조세 저항을 좀 피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해서는 아마 앞으로도 찬반 논란이 뜨거울 것 같은데 이게 시민단체들은 아예 실거래가로 접근하자 이런 입장이지만 또 네.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실거래가라는 게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네네. 소위 시가인데 이걸 반영해서 세금을 매긴다? 그럼 예측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죠. 뭐 네. 예를 들어서 이게 공시가격이란 게 1월 1일 기준입니다. 1월 1일에 예를 들어서 제가 조사해 가지고 발표를 딱 합니다. 그러면 그 공시가격을 1년 동안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변동폭이 작으면 괜찮은데 10억 하던 집값이 7억으로 떨어졌다라고 해요. 하지만 공시가격은 그대로 있고. 공시가격은 그대로예요. 네. 그러면 실제로 공시가격이나 시세나 똑같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올랐을 때도 문제고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50%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탄력성을 좀 낮추는 거죠. 그래서 변동폭을 좀 줄이는 네. 건데 이걸 시세로 해버리게 되면 아마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릴 때 엄청난 많은 변화들 우리 동네마다 또 막 편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작용들은 분명히 생기는 거고요. 경실련 같은 곳에서는 이제 제가 앞서서 짧게 설명을 했듯이 가진 자들한테 너무 특혜를 준다. 세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공시가격으로 내림으로써 과세 표준이 낮아지니까 세금을 적게 걷었다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제시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현실화를 해도 좋고요. 안 해도 좋은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세 부담은 그대로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현실화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다시 또 세금 제도를 개편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하든지 안 하든지 못 느끼게 좀 만들어주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장부를 썼을 때 여기가 올라가면 다른 데 좀 조정해야 된다. 조정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시가격 사실 그런 건 있잖아요. 네. 수많은 감정평가사들이 그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세금을 투입을 해서
또 사실은 세금 낭비라는 측면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 실거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시세도 그렇죠. 잘 나오는데 네. 그대로 하면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또- 본다면 네. 차라리 세율을 좀 조정해가지고 시세대로 하더라도 국민들은 공시가격으로 해도 상관없고 시세로 해도 상관없는데 뭐 실제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 불필요하다면 개선해도 좋은데 우리 국민들한테 부담은 많이 주지 마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세정은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의견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게요. 게시판과 유튜브를 통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아마 공청회 등등에서 아마 그 시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 저는 공시가격 관련해서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같은 단지라도 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지 아파트 참 좋아하는데 네. 예컨대 한강변 아파트다라고 하면 한강뷰가 잘 보이는 쪽과 완전히 등지고 있는 쪽과 저층, 고층 가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매매가도 수억 원 차이가 나는데 공시가격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됩니까? 반영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조금 차이는 납니다. 공시가격도 이제 뭐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표본을 만들고 반영을 하는데 이게 시세의 변동폭만큼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 공시가격 무역론이 나왔냐면 네. 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신뢰도를 올려야 되는데 사실 특히 토지나 이런 시장 가보면 막 터무니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뭐 시세 대비 뭐 완전히 뭐 20% 수준도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또 감정이 안 된 케이스인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경우들이 많고 네. 물론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 조사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저는 스스로도 신뢰도를 올리는 데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강 뷰가 나오면 가격 편차가 굉장히 큰데도 공시가격은 반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한강 뷰가 안 나오는 동에서는 야 쟤들 세금 더 내야 되는데 야, 왜 공시가격 우리하고 비슷하게 나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관련해서 또 입장이 나오고 구체화되는 그 과정을 저희가 또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의견이 분분한 내용인데 전세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빠르게 올라가는 지역들에서는 다시 갭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게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이렇지는 않고요. 갭 투자가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갭 투자라는 게 이제 전세는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무이자 대출을 활용을 하는 건데 최근에 매매 가격은 좀 주춤하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난 거죠. 세입자가 주는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니 내가 구매 능력이 좀 좋아졌네. 이 기회에 그냥 갭 투자 한번 해보자라는 심리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좀 편차는 네. 있는데요. 이게 항상 되풀이가 됩니다. 항상 10년 전에도 이게 동탄신도시 같은 지역들 또 서울 노도강 이런 지역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는 최근 한 사례가 나왔는데요. 동탄 푸른마을의 모 아파트가 전용 73제곱미터가 4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 같은 날 전세가 3억 8천에 거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천만 원으로 이제 아파트 30평 아파트를 살 수가 있으니까 전세 가율이 84.4%가 되거든요. 나온 내용을 보면 GTX 개통 호재도 있고 또 최근에 뭐 전세 가격도 올라서 문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저는 GTX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갖다 붙이는 것 네.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동탄 또 다녀왔거든요. 아. 동탄은 어제 제가 다녀왔는데 임장 가보시니 어떤가요? 반응이 딱 있습니다. 동탄역 주변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던 롯데캐슬 그 주상복합 아파트는 굉장히 호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22억 거래가 됐는데 찾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서울에도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시장의 현장의 수요자들도 그런 반응이라고 합니다. 22억이면 내가 판교나 과하다. 서울로 갈 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를 사야 돼라는 반응이고요. 그 옆에 시범단지가 있거든요. 시범단지는 그나마 좀 관심은 가지는데 시범단지 이외의 다른 지역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탄 1신도시 같은 경우는 네. GTX 영향 때문에 올랐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요? 갭 투자를 원하는 분들이 그냥 일단 좀 일부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거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하는 걸 말릴 수는 없는데 저는 기준 원칙이요. 과거에도 이게 역전세 깡통 전세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져도 내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만
갭 투자를 하든지 안 하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제발 10채, 100채씩 해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는. 아 너무 차갑게 얘기하지 마요.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전세 가격이 떨어져도 세입자의 전세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게 저는 그쵸. 기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무리하지 말자. 그게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남의 전 재산 그렇죠. 무이자 대출 받아놓고 못 갚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동네별로 같습니다. 좀 올라가는 게 동탄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가 많아서 청년층 유입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동탄은 이게 양질의 일자리, 삼성과 삼성 협력사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세 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도 갭 투자가 많이 있었고요. 5년 전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항상 전세 가율이 높은 지역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요. 전세 가율이 높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전세는 높은데 반대로 매매 가격의 탄력성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지방에 가면 95%도 많이 있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거는 매매는 안 오를 것 같으니까 그냥 전세 들어가서 살래라는 관망세. 심리가 관망세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 가율이 높다고 해서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반드시 기준은 세입자 돈 내가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을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마지막으로 통계 짧게 볼게요. 그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어떻습니까?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뭐 지난주하고 좀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보합은 살짝 하락해서 혼조세인데 전국은 마이너스 0.05%고요. 서울은 마이너스 0.01%입니다. 전세는 뭐 상승 보합인데요. 전국은 0.02%고요. 서울은 0.08%니까 서울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제 지방하고 서울은 좀 온도 차이가 있다. 이 정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세종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세종시는 마이너스 0.29% 혼차. 다른 지역들은 노란색 보합인데 세종시 혼차만 좀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혼차만. 혼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